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 첫날 넷플릭스 CEO와 만남을 갖고 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제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122명의 경제사절단도 함께 방문한 만큼 어떤 경제협력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뉴스로도 계속 보도해 왔는데, 자, 국빈 방문 첫날 워싱턴 도착해서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 네. 25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예요. 네.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받았다는 소식 들어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4년 동안 이제 3조 3천억 원 정도 우리 예. 돈으로 이제 투자에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제는 밝혀졌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콘텐츠, 창작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 이미 아시겠지만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쭉한 작품도 있죠. 그렇죠. 전 세계 1위에 탈환을 했었고 더글로리 최근에 그것도 인기 많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효자 나라예요. 네. 특히 이제는 많이 봐서가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드니까. 네,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는 그 넷플릭스 CEO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네. 한국 K 콘텐츠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이제는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국빈 방문했을 때에 넷플릭스 CEO가 이제는 윤 대통령 앞에서 이제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뭐 규모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큰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가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거든요. 이게 3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이. 예. 그래서 의미는 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어차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오징어 게임 이후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빈 방문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 체면을 좀 살려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사실 뉴스에서 이 넷플릭스보다는 다른 투자 유치라든지 어떤 점에 좀 눈길 주셨어요? 뭐 IRA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부분들. 아니면 이제 반도체법에 대한 사실 경제사절단에 이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122명이 엄청난 이 경제 총수들이 갔는데 예. 사실 간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좀 희망해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뭐 넷플릭스 투자도 좋겠지만은 미국 안에서 이제는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 맞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에 대한 완화적인 이런적인 어떤 이런 가시적인 내용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어떤 희망을 좀 네. 가져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한테 이제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채운 일이 없게 해달라 요청했다는 외신 네.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최대 디램 반도체 회사인데 네네.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는 안보 심사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보 심사를 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제재로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한다는 거겠죠. 만약에 제재로 간다 그러면 수입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작년 한 해 매출이 한 308억 정도 8억 달러가 되는데 네. 여기서 25%가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중국이 4분의 1이에요. 예, 그럼 중국에서 만약에 제재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는 이렇습니다. 뭐 마이크론에 대해서 통상적인 관리 감독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고지것대로 그렇게 보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미국 안에서는요. 결국에는 미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고 이제는 어떤 뭐라 할까요? 무역 보복 조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뭐 하고 있는 그렇게 것이고 볼수 있는 그다음에 시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도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껴져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니, 중국도 SK하고 예,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대안이 있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라는 굵직한 또 회사들이 있잖아요. 실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내 디램 점유율을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43%, SK하이닉스가 34%, 마이크론이 14%. 예. 다 합치면 92%거든요. 거의 전부네요. 네, 그럼 마이크론이 빠진다. 제재해서 마이크론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대안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랬더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사실. 그냥 대안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부와 정부가 만나서 협조해줘 이게 아니라 콕 집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를 콕 집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안 되니 너희도 가지 마.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지겠죠. 92%가 지금 이게 3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는 이번 이슈가 이제 나온 거고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들어줘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그리고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제재가 가해진 건 아니고요. 중국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출하지만 수입 안 해 이건 아니고 지금 안보 심사에 들어갔고 과연 이게 제재까지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좀 여기까지 이제는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제 이슈지만 이게 어떤 외교 문제로까지 예. 그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기업 입장에서 진짜 고민되겠어요. 지금 이제는 방미해서 이거 국가 정상이 만나는 게 경제 안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 이게 단순히 뭐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의 의미를 더 넘어온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경제 안보로서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래서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고래 간의 그 경쟁에 한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자,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번 방미에는 뭐 20년 만에 거의 뭐 주요 단체, 주요 경제 총수들 그리고 그렇죠. 단체가 다 가게 되는 굉장히 경제설단이 대거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 만큼 이제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만남 갖고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텐데 여기에 이제 경제협력 보따리에 어떤 것들을 좀 갖고 오게 될 것인가, 네. 풀어주고도 갖고 오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미국이 최근에 시행했던 IRA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거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내 총수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다 갔죠. 대기업 총수들이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종 회장도 갔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회장도 갔고 다 갔는데 이게 맞물려 있죠. 지금 IRA 자동차 배터리 맞물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수들이 간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반도체법만 좀 말씀드리면은 약간 그 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조금이 이제 한 5년간 69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한 가지가 신청기업에 대한 기밀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회계자료 보여줘야 되거든요. 회계자료 달라는 거예요. 그 회계자료 보면 다 나오거든요. 내가 어디서 원재료 샀고, 뭐 다 보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네. 수출했고, 숫자니까 다. 그러면 이걸 달라고 하니 반도체 하는 입장에서는 뭐 영업비밀 다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초과이익 환수 부분도 있습니다. 초과이익에 환수되는 부분, 내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 내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중국 투자 제한 가드레일을 제시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주는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신규 투자에 대해서 그 돈 받고 중국 공장에 투자하지 마 이거거든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물량만 만들고 더 이상 신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점들이 좀 찰명에 몰려 있어요. 이 부분이 요번에 가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식적인 아젠다로 꺼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경제 총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대기업 총수들이 간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밑조상을 하던 MOU를 체결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일본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밀 최소화라든지 아니면 조항에 대해서 어떤 유예 조치 이런 점들이 좀 같이 좀 선행돼서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번에 갔다 해서 저는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이 단순히 뭐 대통령 만나러 간다의 의미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뚫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갔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좀 얻어내기를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보따리를 풀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얻는 부분도 있어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미국이 또 쉽게 뭔가 내줄 거나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2월에 이제 한참 올랐다가 122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2개월여 만에 다시 1330원대를 좀 뚫으면서 또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궁금한 건 뭐냐면 좀 공식이 무너진 것 같은 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네. 상황?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달러 약세면 우리 원화가 좀 강세해야 되는데,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 원화도 지금 약세입니다. 그런데 예. 그걸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달러 약세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부적인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무역수지 적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역수지 적자 같은 경우는 이달 20일까지만 봐도요. 한 265억 달러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역수지가 적자 난다는 얘기는요. 그냥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한미 금리 그 격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만약에 5월 달에 있는 FOMC에서 베이비스트 한번 밟아 나가면 우리나라 한미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더 벌어지거든요. 가장 커지는 거니까. 가장 커지죠.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달러 싸들고 해외 나가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제 약세로 이제 돌아서는 부분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불확성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에 항상 영향 미치는 게 북한에서 핵 쏠 때 아니면 뭐 북한에서 뭐 했을 때 맞아요. 이럴 때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에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번에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그러다 보면 이게 대상이 달라집니다. 러시아 아니면 중국과 중국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를 봤을 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아시안권 통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죠. 그다음에 일본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분간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뭐 엔화도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시아권 통화가 다 약세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동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통화 스와프 좀 의제로 다뤄야 되지 않냐 목소리가 네. 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창용 하는 총재는 부정적인 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화 스와프가 도움되지 않을 거다라는 견해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환율을 안정시킬 때 이제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해요? 네, 전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린 돈보다 우리가 이제 갖고 할 돈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외 채권이 더 많다 보니까 예. 당연히 뭐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가장 큰 주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통화 스와프가 뭐 얘기가 나온다. 통화 스와프는 사실 중앙은행끼리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아젠다로 뭐 정치권에서 나온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더 불안 심리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예, 얘기죠. 뭔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겠구나 하면 오히려 이제 환율 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거든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아직은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올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물론 환율이 1,350원까지 뚫어낼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뭐 한은행 총재의 말에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죠. 금리 상승기에 이제 예대 금리차로 뭐 역대급 실적 거두면서 네. 뭐 돈잔치한다, 상황 안 좋은데 뭐 이런 얘기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목표 이익률 상향해서 이자 장사를 벌인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목표 이익률이 뭐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실 거예요. 네. 어떤 얘기인지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들이 이제 대출 받으러 갑니다 은행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주담대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공식이 딱 있잖아요. 정책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보통 이제 가상금리를 더하죠. 은행들이 책정하는 가상금리. 거기서 이제 우대금리를 빼줍니다. 이게 공식인데, 근데 이제 목표이익률은 뭐냐면 이 가상금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금리에는 이제 업무 원가라든지 법정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가 목표이익률입니다. 목표이익률이 뭐냐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마진율이에요. 은행들이 이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표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가상금리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차주들 입장,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가 될 수밖에 부담되죠.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목표이익률을 지금 은행들이
높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높여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내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대출 금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은행 네. 자체별로 그렇죠. 이게 기준금리나 정책금리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은행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금리를 높이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으로 우대금리를 적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금리를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많이 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은 우리은행이 이제 목표 이익률을 한 0.31%포인트 정도 이제 요번에 높였다라는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NH농협은행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0.24%포인트 정도 높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3월에 우대금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피부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은행 가서. 혜택 보셨군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좀 많이 줘서 좀 상쇄시킨 부분이 있어도 그랬군요. 그래도 이제 목표 이익률은 어느 정도 높여가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이 두 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도요 소폭 그 목표 이익률을 높여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고금리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뭐 상생금융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다들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기준금리도 이제 좀 진정되고 국면 보이고 있는데 은행 이익 또 올려버리면은 이 차주 입장에서 힘들죠. 힘들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 이자랑 예금 이자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은행들은 예대 마진에서 수익을 얻거든요. 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예대 마진이 크게 벌어져서 엄청난 성과를 낸 은행들이 이런 목표 이익률까지 다시 한번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상생금융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혀 우리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왜 이런 부분들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대금리 격차, 고금리 상태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통해서 엄청난 마진을 얻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도 안 되죠. 예전에 코로나 대출 받았던 것들 이게 지금 상환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갚기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원금하고 이자 그전까지 이자만 냈다 그러면 원금 이제 상환에 돌아왔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은행들이 다시 한번 목표 이익률을 높인다라고 본다 그러면 좋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됐냐면 그러면 가상금리에 대해서 어떤 책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목표 이익률에 대해서 어떤 이게 은행 내부적으로 정하는 마진율이거든요.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요.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럴 그럼 수 이거에 있겠죠. 대해서 가상금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뭐 원가 공개라든지 좀 목표 투명하게 이익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밝히라. 밝혀라. 라는 이제는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통과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공시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뭐 정치권에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은행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가고 맞아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생되는 금융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서 상생금융의 그 단어의 의미를 좀 곱씹어봤으면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경제 읽기 마치겠습니다.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